제가 오늘 이제 맡은 부분이 13장 이제 기원전 7천년 해갖고서 포획장치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전 챕터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뭐 전쟁기계하고 국가장치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줬는데, 이 장은 국가장치, 그냥 포획장치라고 해서 이제 국가장치를 이제 포함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장이고요. 지금 현재 뭐 여기서는 이제 명제 10부터 14까지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준비 이제 10 끝에까지는 했지만은 한 10, 11, 12 이 정도까지 하려고 지금 그 부분만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10장인데요. 이제 들레즈와 가타리가 이제 13장 기원전 7천년 포획장치에 대해서 명제 10, 그래서 국가와 국가의 두 국, 이제 이진경 책에서는 뭐 국가와 그 극들 이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가 장치의 이중 구조와 전쟁 기계의 외부성, 그리고 포획 개념을 이제 중심으로 서술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요 책뿐만 아니라 이진경 그쪽 책도 이제 챗 GTP로 하면서 인용을 조금 했어요. 하면서 저기 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그 책하고 이 책하고 용어를 이제 조금 더 많이 이제 다르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르게 좀 뉘앙스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같이 가로로 이렇게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먼저 국가의 두 극, 뒤매질이 퇴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장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주권은 두 극을 가진다. 그래서 두 극이라는 것이 이제 외눈박이 황제와 외파리 판관 왕인데요. 외눈박이 황제는 마법적이고 어떤 포획, 속박의 힘을 가진다. 여기서는 신화의 예를 드는데, 바루나나 오딘, 와튼, 우라누스, 로물러스, 이 사람들이 이제 신화 속에서 황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즉 눕는 자로서의 신이고요, 또는 마법사로서의 황제, 즉 한눈으로 멀리 있는 것까지 포획하고 묶을 수 있는 기호를 쏘아대는 외눈박이 인간으로서 커다란 수수께끼가 있다 합니다. 그리고 외파리 왕, 외파리 판관 왕, 여기는요 왕으로서 법, 계약, 조약을 조직하고 전쟁의 규율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제 미트라, 티르, 제우스, 누마 등이 어떤 이제 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용을 보면은, 한편 판관으로서의 왕은 외파리의 신으로서 한쪽 발을 들어 올려도 그것이 곧 정의와 기술, 법과 도구의 요소가 된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황제와 왕의 관계, 이제 그걸 갖다가 이게 두 극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보면은요, 이 둘은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미분법적 양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제 GTP에서는 국가를 외눈박이 황제, 외파리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단순한 어떤 은유나 조롱이 아니라 어떤 국가 기계의 어떤 비대칭적 그리고 편향적 작동 원리를 지적하는 철학적 장치라고 합니다. 이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명칭을 사용했는가 이게 보면은요, 의미로서 외눈박이는 단일한 관점, 중심화된 기호, 황제로서요. 그리고 외파리는 단일한 처리 방식, 어떤 기술적 빈곤을 나타내고요. 여기서 이제 챗 GTP는 철학적으로 이제 외눈박이는 국가의 시선이 권력화되는 방식을 비판하는 거고, 외파리는 국가 기계의 어떤 기능적 한계를 지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레즈는 여기서 이제 니체적이고 바타이유적으로 방식으로, 바타이유 이제 어떤 철학자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계화한 형상, 그러니까 괴물성을 통해서 국가의 권력 장치를 어떤 조롱하면서 이게 철학적으로 이제 드러낸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단지 어떤 풍자적 표현이 아니라 국가 기계의 어떤 본질적으로 국가 기계가 어떤 국가 장치가 불균형적이고 기호적 폭력을 갖고 있다는 그런 걸 갖다가 시각적으로 이제 시각화하여 철학적 은유를 이제 나타냈다는 겁니다. 와, 황제 이제 어떤 왕에 대해서요. 이거 근데 이 딱 문장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반지의 제왕이 생각나. 아, 예, 반지의 장에 저도 그 외눈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그 사우루스가 그 사우루스가 예, 그 외눈. 사이머닝 사이 뭐 예, 했던 예. 예. 그 아, 걔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권력의 핵심이잖아요. 예, 걔가 예. 모든 걸 다 보고 있고 예. 경고하고 예. 뭐냐 그 반지의 제왕이 그런 거를 얘기하나? 아니, 이제 의미가 좀 맞을 것도 같아요. 거기에 예, 보면 이제 어떤 이따가 나오는데 뒤에 이제 좀비 얘기는 나오고 괴물성도 이제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 이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들레주에서. 네. 반지의 제왕 작가도 들레지를 읽었을까요? 이거 참 못, 이거 너무 우리가 너무 늦게 읽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나 그러니까 유럽의 그 저기 국가 탄생 신화들에서 예, 그런 괴물들이 등장을 하지. 예. 이 로물루스라고 하는 그 외눈박이 그 사람이 로마의 시조라고 시조. 아, 그쵸, 그쵸. 늑대젖을 먹고 자란 건가요? 그거는 아, 그 로마의 시조가 로물루스예요? 음. 그러니까 로마라는 국가 황제 국가가 태어나기 전에 어, 부족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BC 44년인가? 그때 아마 제국이 됐을 거야. 제국이. 근데 그때부터 이제 로마 시대가 전개되고 그 전에는 이제 그리스가 거기 일대를 휘어잡고 있었잖아. 예, 그쵸. 그러다가 로마가 망한 게 1450년인가 한 60년인가 그 정도라고. 그러니까 1400년, 1500년 가까이 로마가 뭐 서양을 지배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로마 부족 국가가 있었다. 왕, 그 제국.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거는 황제국이 아니라 그냥 왕이 다스리는 국가. 그래서 음. 원래 그거는 BC 900년인가 그 정도 된다고 그래. 맞아요, 맞아. 로마라는 나라는 2000 몇 년을 2400년 가까이 존재했던 엄청난 나라라고 사실은. 그러네, 맞아요. 그 전에 있었더라고요, 그게. 로마가. 100년 전인가 그때 예. 로마의 왕이었던 사람이 로물루스라고. 아, 아, 이름이 그래서 로마잖아. 로물루스라는 말 자체가 어원이 같잖아. 비슷하잖아. 아, 그렇게 됐군요. 그 사람들이 저기 저쪽에서 넘어오는, 그리스 쪽에서 넘어오는 트로이, 그쪽 사람들하고 합쳐지면서 로마라는 게 탄생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부족이라고 그게 부족 국가. 그렇죠, 예. 원래 있던 나라가 이제 유민들을 받아들이면서 되게 강력한, 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탄생하는 거지. 네. 다음은 이제 국가와 전쟁 기계의 관계인데요. 이제 거기 물론 이 두 국가 인간은 항상 전쟁의 역사에 관여해 왔다 했는데요. 전쟁 기계는 이제 국가의 외부에 존재한다, 있다. 이걸 이제 계속 얘기한 거고요. 마법의 황제는 전사들을 포획하여 이제 전쟁에 이용하고 판관, 왕은요, 전쟁 기계를 법과 정치 수단으로 조직화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 전쟁 기계 이 자체는 어떤 국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쟁 기계가 국가의 내부에 이제 국가가 이제 만들어지려면은 이제 전쟁 기계를 이제 내재와 내부성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모든 것을 이제 고려해 볼 때 전쟁 기계의 폭력이
국가 장치의 폭력보다는 온건하고 부드러운 것처럼 보인다 해서요. 전쟁 기계의 폭력성과 이제 폭력과 국가 장치의 폭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요. 전쟁 기계의 폭력은 국가의 폭력보다 유연하고 어떤 대상이 없다고 하는데, 국가는 전쟁 기계를 포획하고 이 전유라는 말을 뒤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소유보다는 좀 큰 개념으로 이제 저는 이해했는데요. 전유하며 절단을 체계화합니다. 이게 밑에 보면은 예로서 어떤 좀비화된 인민, 태생적으로 이제 결함이 있는 외파리 인간. 그래서 이제 챗GPT는 전쟁 기계의 폭력은 일반적인 의미 파괴, 유혈, 강제라는 물리적 이제 폭력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제 이 전쟁 기계에는요. 그것은 국가의 폭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구조와 비물질적이며 영토적인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폭력과 전쟁 기계의 폭력을 이제 비교해 이제 봤습니다. 보면은 이제 국가의 폭력은 이제 구조적으로는 이제 전 시간에도 이제 다 좀 언급을 했던 겁니다. 조금 더 한번 더 살펴보면요. 이제 구조적으로는 질서화하고 코드화, 이제 포획된 거죠. 그리고 대상은 국민이나 시민이나 어떤 법적 주체, 방식으로는 어떤 동원을 한다든지 징집을 한다든지 행정적인 폭력을 가한다든지, 예로서 이제 다 아시다시피 경찰력, 군대, 세금을 강제로 부과한다든지 판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어떤 국가의 폭력이라는 겁니다. 이 용어가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것이 다 이제 일맥상통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전쟁기의 폭력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탈질서화하고 탈코드화하고 탈영토화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전쟁기계의 폭력은 어떠한 경계에 있는 거고 어떤 사유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목민을 얘기했듯이 어떤 유랑이나 변이나 어떤 예측 불가능성을 얘기했고요. 이거는 예시로서 유목, 항쟁, 생성, 예술, 노마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쟁기계의 폭력은 기존의 어떤 정치, 사회적 이제 통제 시스템을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드는 어떤 창조적 폭력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 정치의 일반 폭력을 탈영토화한다든지 어떤 벗어남으로써 어떤 이제 새로운 창조적 폭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전쟁 기계의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 기계의 결국 폭력은 그 일단 국가 장치는 약간 이제 통제하고 그 뭔가 지배하고 이런 것들이 주라면 전쟁 기계는 약간 그 삐딱선이네요, 삐딱선. 우리가 계속 왜 얘기했듯이 탈주하는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그 전쟁 기계 폭력이 일어난 거는 촛불혁명. 아, 그러니까 그 뭔가 그 제어의 부분이 아니라 의식과 생각과 어떤 그걸 표출하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이런 어떤 방식인 것 같아요. 그 탈영토화가 전형적인 그 전쟁 기계 폭력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는 힘. 힘, 그쵸. 어,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전쟁 기계의 중간성, 이제 사이라고 하는데요. 중간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 가설이 가능하게 된다. 즉 전쟁 기계는 정치적 주권이 두 극 사이, 그러니까 황제와 왕 사이에 존재하며 한 극에서 다른 극으로의 이행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요. 전쟁 기계는 국가의 두 극 사이에서 어떤 이행을 이제 매개하는 제3의 요소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법적 어떤 통치자, 마법적 황제로서 이제 포획되는 것이 있고, 이제 전사 계급은 어떤 자율적인 규칙이나 공간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 전사 계급을 점차 왕이
왕이나 판관들이 이제 흡수하는 거죠. 그러나 이는 어떤 인과적 설명이 아니라 이제 위에 이제 황제와 왕은 신화적 서사일 뿐 전쟁 기계는 어떤 여전히 국가의 외부성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한 좀 더 이렇게 도식화 이제 표로 설명하면은 단계로서 제국적 극 황제죠. 그 사이에 전쟁기가 있고 이제 왕적 극이 있는 건데요. 어떤 위치로서는 이제 제국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제국적 극 그러니까 신화적으로인 거죠. 시작이 여기 되고 사이에 이제 전쟁기가 있고 그 결과로서 왕적 극이 있다 하고요. 이제 우선 특징으로서는 이제 황제의 극 제국적 극은 덕코드와 중심 기호 외제성이고요. 여기서 전쟁 기계는 어떤 그거에 대한 이제 변이의 매개자 이행 요소고 왕적 극은 공리계 내재성 실현 모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작동 메커니즘을 보면은 황제 제사장 여 신이 법이 있고 여기서 유목 어떤 흐름의 이제 배열 어떤 탈영토화가 있고요. 왕적 극은 이제 여기선 국가인 겁니다. 국가들 간의 어떤 동형성, 자본주의적 구조를 이제 설명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공익의 어떤 실현 모델, 국가적 동형성과 자본주의적 구조는 뒤에서 이제 아주 이제 좀 이 책에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많이 이제 국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이제 생각하게 된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공리계를 이해하는 것, 국가의 공리계 어떤 실현 모델, 어떤 국가의 어떤 동형성 이러한 이것이 이제 어떤 자본주의라는 건데요. 이걸 이해하는 것이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고요. 여기 보면은 황제적 국가형은 모든 흐름을 중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포괄 국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쟁 기계는 국가 내부에서 어떤 새로운 균열과 어떤 선의 변화를 유도하며 정체성의 이동 형태의 어떤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전쟁 기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적 극은 중심 기호가 아니라 어떤 변이하는 실현 모델들 사이의 배열 그리고 즉 탈영토화된 흐름들의 재조합으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뒤에는 이제 자본주의를 설명할 때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모든 사례에서 전쟁 기계는 국가 장치의 두 극 사이에 개입해 한 극으로부터 다른 극으로의 이행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를 필연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전쟁 기계는 이제 확답을 이제 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는데요. 확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극이라고 표현을 왜 썼을까요? 그냥 그 영역이나 예, 아니면 다른 판 뭐 이런 식으로 좀 쓸 예, 수 수도 있었을 텐데 예. 극이란 단어를 왜 썼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국가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철학적 비유할 때 국가라는 표현을 안 쓰고 국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제 뒤에 바로 원국가라고 나오는데 예. 국가의 탄생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확정적인 거, 그러니까 국가가 바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뭔가 선행에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 국가라는 말을 안 쓰고 일부러 국가보다는 그 그리고 황제라는 거는요. 옛날에 우리 중국에서 보면은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황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아까 교수님이 이제 어떤 로마에서는 여러 이제 부족이 모여서 이제 그게 국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황제가 된 것처럼요. 그러니까는 극이라는 거는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표현하는 것이지 않는가. 이 책의 이 챕터의 명제의 제목이 극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메뉴 올라오면요. 국가와 국가의 두 극. 그러니까 국가를 이제 설명하는데 이제 이진경은 국가와 그 극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국가라는 표현을 단박에 쓰지 않고 이제 그 극에 있는 걸 갖다가
쓰지 않았나. 그러면 여기서 그 제국적인 극은과 왕적인 극 사이에 예, 그 지금 전쟁 기계가 있는 건가요? 예, 아니면은 이게 지금 시작이고 사이고 결과잖아요. 그럼 이게 예, 반인 것 같은데 예. 제국적인 극이 시작이다라는 거가 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분이 설명하는 거는 이것이 아니라는, 이제 지금은 현재로는 이렇게, 예, 뒤에 보면은 매우 여기에 따라서 3단계로 이게 가설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것이 이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어떤 게, 이 전쟁 기계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 황제의 어떤 기호성, 그 중심, 그 어떤 큰 저기 어떤 중심 기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게 네, 우리 교회에서 그거고, 이 그걸 갖다가 이제 이제 어떤 매개를 해서 어떤 국가의 형태를 갖는 것이 이제 전쟁 기계를 갖고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작과 결과가 이렇게 꼭 된다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마법적 통치자, 마법적 황제,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전사 계급. 네, 예, 요게 이제 통치자와 전사 계급. 요게 지금 둘이가 한 극이 되는 건가요? 극이 누굴까요? 극이 국가와 두 극. 아니, 그러니까 양극단 사이, 그러니까 사이, 네, 이게 여기에 이제 표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그 세 개가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네, 아니고 제국적 극과 그다음에 그 왕적 극, 이 두 극단 사이에 연계를 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제국적 극이 어쨌든 왕적 극하고 상호 협조를 해야지만 국가라는 게 그 유지가 되거든. 국가 장치는. 그래서 어떤 게 먼저냐는 알 수 없다고 그래, 이 책에서 보면. 그러니까 네. 여기서는 예로서 제국적 극이 시작이 되고 그 사이에 전쟁기가 있고 이제 왕적 극이 결과가 된다고 그러는데 거꾸로 해도 된다고. 왕적 아, 아, 극이 시작이 되고 전쟁 기계가 사이에 있어서 그건 이제 이행 과정이지 극은 아니야. 전쟁 기계는 네, 네 가지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지금 존재는 둘밖에 없어요. 그 제국적 극과 왕적 극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두 개의 극한 집안, 그러니까 극단적 형태라고 해야 되지, 국가가. 음. 극단적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이거지, 국가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왕들이 모여서 그 좀 더 큰 개념의 뭔가 그 서로 그, 그 제국을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왕은 그 중에 이제 뭐 한 나라 정도 이렇게 보는데 이게 포함 관계를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같은 내용 같은데 그기 역사 사관이 그렇고 예.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왕들이 음. 모여서 그 제국이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저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걸 제국적 극으로 보는 거고 그런 국가가 한 극단에 있고 한쪽에는 왕적 그 국가를 형성하는 하나의 극단이 있다. 이 두 가지 극단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왕적 극이었다가 국가가 예. 쪽 극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뭐야 진나라가 그런 거지. 음, 있잖아. 여러 그 뭐 무슨 여러 제국들이 막 흩어져 있다가 그걸 통일하면은 이제 진나라가 통일되잖아. 그러면 이제 음, 황제 그 제국적 극으로 바뀌는 거지. 그쵸. 예. 근데 제국적 극이 또 전쟁 기계라는 그 것을 매개로 해서 왕적 극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 두 극 아, 사이를 균형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이렇게 그 형태가 계속 그 변하는 게 국가라는 거죠.
국가. 아, 이게 다 이게, 국가 자치의 한 형태라고. 제국적 극을 갖고 있는 국가, 음, 왕적 극을 갖고 있는 국가. 이 두 개가 그러니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국가. 그러니까 국가의 형태네, 국가의 형태. 그 사이에는 그 두 예. 개 극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 매개 요인이 전쟁 기계라는 뜻이에요. 음, 그 전쟁 기계를 통해서 제국적 극이 왕적 극으로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왕적 극이 전쟁 기계를 통해서 제국적 극이 되기도 하고 음. 역사가 그렇잖아. 예, 그렇죠. 그렇긴 하죠. 이합 집산을 하잖아, 계속. 예. 또 지금 동시에 그러면 저 왕적인 부분과 제국적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그 보편 이해하는 그런 어떤 국가의 형태로 보면 되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국가의 포획 개념과 기원의 문제에서 원국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전쟁 기계는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쟁 기계는 국가의 외부에 있으면서 국가에 대립하고 있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미 국가 내부에 있든지, 즉 국가에 카스트화되고 이제 포섭된 거죠. 전유되어 있으며, 따라서 국가를 존재하고 있든지 둘 중에 어느 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따라서 국가의 진화 과정에 개입하려면 전쟁 기계는 반드시 국가 내부의 다른 요인들과 접속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요점이다. 근데 접속이 있고요, 연결 접속이 있고, 이게 이제 들레지 천개의 구원에는 그런 것들이 다른 개념으로 좀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로, 이러한 국가의 내적 본질 또는 통일성을 포획이라고 부른다. 마법적 포획이라고는 말은 일단 이러한 포획이 언제나 이미 이루어진 것 자체를 전제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국가가 성립하는 사정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국가는 언제나 완전한 형태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며, 그 기원은 반복적이고 순환적이라는 어떤 설명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국가가 완전하다는 것은 아닌 거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이제 이 국가에서 다른 국가, 어떤 국가의 형태가 계속 이제 변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좀 알고 있는 거는 국가는 이미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뒤에서 이제 설명하는데요. 보면은 전쟁이 국가를 낳는다는 주장은 국가적 요소가 이미 존재할 때만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 밑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국가는 전쟁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그런데 전쟁이 어떤 국가를 낳으려면 이미 국가라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챗GPT한테 이제 좀 이렇게 어떤 이제 설명을 표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전쟁 기계라는 것하고 전쟁이라는 것하고 일단 국가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쟁 기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국가 외부에 있고 탈영토화하고 생성. 이 목적은 생성하고 어떤 변이를 일으키는 거고요. 이 전쟁 기계는 국가는 어떤 전쟁 기계를 포획한다는 거죠. 이게 국가가 만들어지려면요.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한 국가의 내부에서, 이제 국가가 없으면 전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파괴하고 폭력적이고 지배적인 것이고요. 국가 권력 유지와 확장의 수단으로 전쟁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기계가 포획되었을 때만, 전쟁 기계가 있을 때만 어떤 전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어떤 흐름을 포획하고 질서화하고, 그리고 코드와 도코드와 행정, 통치, 통제, 어떤 그런 중심이 있고요. 전쟁 기계를 조직화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는 전쟁 기계를 갖고 있지 않든지 아니면 국가, 제도 또는 공적 기능의 형태로 전쟁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라는 것은요. 이와 비슷하게 사유제는 국가에 의한 공적 소유제를 전제하며 이러한 제도의 어떤 제도들의 그물코를 지나서 출현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하고 여기서는 또 좀 더 이게 국가의 어떤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유제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유제는 어떤 것이냐면은 사유제는 국가의 공유재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화폐는 과세를 전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적 기능은 국가가 존재해야만 가능한데 국가 이전에 존재한다고 이제 공적 기능이라는 것이요. 국가 이전에 공적 기능이 있다는 것은 어떤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국가의 본질은 항상 선행된 포획, 즉 마법적 포획이 있으며 이는 그 자체로 어떤 원인이 없이 자기 완결적이고 자기 전제적인 체계를 형성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챗GPT한테 더 물어봤어야 되는데 못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본질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교수님 코멘트 해줄 수 있는지. 네. 여기 뒤에 예. 뭐 자체로 원인이 없이 자기 완결적이고 네. 자기 체적인 전제적인 체계를 형성한다. 요 단어 그대로 이제 한 단어로 만들면 이게 존재거든. 아, 아, 그렇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데아, 하나님, 신 이런 게 다 존재 아니야. 그 후에 어, 인류 문명에서 만들어진 뭐 언어도 존재고. 음, 그러니까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실체로 있는 거 이게 이제 존재인데,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배우기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뭐 원시 사회에서 수렵과 무슨 농경 생활을 하다가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부족 국가가 생기고 그것이 발달을 해서 국가가 되고 그런 국가들이 모여서 황제가 되고 이렇게 우리 네, 역사를 배울 때, 네. 그렇죠. 예, 그거는 그 수목형 사고예요. 아, 진화도 그렇게 일어났다고 다들 믿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책에도 보면은 그 원인은 알 수 없고 그 유래를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해서 그 나라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 원시 여기 기원전 몇 년이야? 7천 7천년요. 년 전 얘기가 나오잖아. 기원전 7천 년 전에 이미 국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황제극이라고 할 만한 그런 국가도 있었고 왕의 그 극이라고 할 만한 그런 국가도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 저기 유물들 뭐 이렇게 고고하게 해서 파헤쳐 보면은 그런 도시들이 그때도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리고 자꾸 그런 게 발견이 된대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 거대한 국가들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본질이라는 것이 뭔가 그 전에 뭐 부족이 있어서 그게 실체가 돼가지고 그게 발전을 해서 국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수목형 사고라는 거예요. 그냥 언제 보니까 국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 되게 획기적인 이야기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기 유발하라리의 얘기하고 또 다르네요. 그래서 어,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 아마도 저도 이해하는데 힘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부족 공동체가 이렇게 각자 개인적으로 살다가 그게 이제 뭉쳐져서 점점 이제 뭐 국가가 되고 뭐 철기 문화가 시작하면서 맞아요.
태어나고 막 이런 얘기 역사에선 다 배웠잖아.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들레즈는. 원시 이 기원전 7천년이라고 굳이 이렇게 연도를 쓴 게 이 시기에 이미 국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그 이후 몰루스니 뭐 이런 그 여러 왕들이 그 통치하던 나라가 이미 제국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대. 근데 자기 완결적이고 자기 전제적인 체계. 그러니까 야, 그게 이거 지금 되게, 존재적인 국가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뭐가 이게 원인이 있고 뭐가 전제가 돼야지 국가가 탄생한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수목형 사고잖아. 그렇죠. 예, 근데 그 전제도 필요 없는 거야. 그냥 국가가 있다니까. 그 어느 날 갑자기. 이 점이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예, 저도 그 계속 뒤에도 아니 뒤에는 이제 자본주의가 얘기 나오는데 이 원국가에 대해서 그럼 원국가는 좀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아, 이거 근데 중국에 네. 교수님 잘 안 들립니다. 그 방금 안 들렸어요. 아, 이게 마이크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안 들리네. 예. 저 꼭 그 중국의 상나라나 뭐 옛날 그때에 보면 국가랄 게 없잖아요. 그냥 부족 그 족장인데 그 뭐 같이 모여서 뭐 하자라고 하면은 그 대신 이제는 그 나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형식은 그렇지만 그렇지. 그, 그 뭐, 그, 뭐야, 연나라, 진나라, 무슨 뭐, 그 여러 가지 그, 뭐, 나라들이 다 있었잖아. 거기도 근데 다 왕들이 있었다고. 그쵸. 굳이 걔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 그쵸.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얘기인데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여기 이걸 읽어야지 이게 읽히지 13장을 우리의 기존 그 역사관을 가지고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그, 존재로 보고 그냥 원래 존재로 보는 있었다. 네, 존재. 역사를 본질이 존재다 이거야. 원래 네. 음. 게 혹시 그 우리 인간 좀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원국가가 있잖아요. 근데 종교는 한참 후에 나오지. 어, 그러니까 이제 마법사적이라는 얘기가 마법처럼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맛을 부릴 때 마법사가 하는 거 보라고. 뭐 그러니까 그냥 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짱 하고 하면 비둘기가 나오고 짱 하면 우산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그 성경 창세기가 그 원국가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아주 네. 근데 여기서의 원국가는 기원전 7천년 전이니까 7천년 후에 거기 창세기에는 묘사가 돼 있는 거지. 음, 아니, 창세기는 기원전 6천 년 정도 전 얘기입니다. 기원전 6천년? 예, 6천 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 이제 그러니까 이대 쭉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지. 예, 그냥 자기들이 따져본 거고요. 누구를 낳고 해서 30 몇 대를 거친 거 연도로 따져보면은 뭐, 예. 뭐, 근데 이게 약간 비슷한 게 그 창세기 보면 그 창세기 보면은 그 바벨탑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때 나온 그 탑에 신들이 있어요. 무슨 두스라고 그 진짜 그 네피림? 되게 그 용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짠 나타나더니 이런 마법 같은 이런 힘을 발휘하면서 국가가 바로 탄생해요. 음, 그런 설화가 있어요, 설화.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닌데 외경에 나와요, 외경에. 근데 그런 지금 탄생의 과정을 얘기하는 그때 기원전 그것도 몇천 년 전인데 그런 국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집트도 그렇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왕정이.
그렇지. 어느 날 갑자기 있는 거야, 이집트라는 왕. 예, 그러니까. 그게 뭐가 발전해서 그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역사에도.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근데 우리는 국가라고 봤을 때 기원전 600년 그 막 그 국가들 나올 때 그때를 산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있었다. 이거군요. 뭐 이렇게 그 지하 제국이 뭐 이렇게 유물들이 발견해가지고 그 인류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음. 제국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잖아, 왜.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되게 신선하네요. 이런 얘기는. 음. 그 종교의 탄생과 국가의 형식과 뭔가 이런 것들이 저는 추계 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추계 시대에는 그게 이제 통치 종교가 생기고 윤리가 생기고 그러면서 국가가 탄생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기원전 600년 정도에 그 공자 뭐 다 나오잖아요, 그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기록된 역사를 중심으로 지금 예,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렇죠. 그때는 그 이전에도 국가나 제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 그러네요. 이런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완결적이고 자기 존재적으로. 왕국이든 제국이든 그게 다 예. 그런 게 기원전 7천년부터 있었다. 아, 재밌네. 근데 이제 그 몇 년 전에 있었다, 왕이 있었다. 그거는 지금 핵심이 아니고 예. 국가라고 하는 장치가 셋업 되는데 음, 어떤 절차나 과정을 거치는가. 지금 그거가 이제 중간에 전쟁기가 있다는 음, 그게 요점이지. 이게 뭐 기원전 몇천 년 전에 국가가 뭐가 있었다 없었다는 별로 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네. 존재로 인정을 하고 제국이나 왕국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그냥 전제하고 그러면 걔들 사이에 그 이전 관계, 그러니까 전환 관계는 어떤 거였나? 그거의 특성이 전쟁 기계 형태로 나타난다. 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왜 형을 해서 그걸 증명할 수가 없거든 지금. 음. 그렇죠. 그건 그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돼 가지고 왕국이 뭐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기원전 600년 전부터 이런 현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어떤 국가의 네. 형태였다라고 그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음, 문자적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밖에 우리 문명사에서는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인간의 삶을 그렇게 역추적해 보면은 왕은 그냥 왕국은 있었고 제국은 그냥 있었고 그게 벌써 그 훨씬 이전부터 그 음, 문명사에서 기록한 거. 왜냐하면 신화나 이런 데 다 나타나니까 그런 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고고학에서 유물을 해보니까 그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국가 도시 형태 이런 것들이 땅 속에서 막 발견이 되거든. 음,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이미 다 성숙된 채로 일거에 출연하는 국가, 어떤 조건에도 제약받지 않는 원국가라는 생각으로 돌아가게 된다. 음, 그래서 결론으로요. 국가는 외눈박이와 외팔이라는 두 극적 형상을 통해 정치적 주권을 행사한다고 하고요. 전쟁 기계는 국가의 내부 요소가 아니며 포획되지 않는 외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가의 기원은 어떤 계속 우리가 얘기했듯이 동호 반복적이고 어떤 마법적 포획이라는 어떤 구조적 전제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국가를 이제 설명하는 내적 구성 요소의 어떤 조직화, 구성의 통일성으로 접근해야 하지 어떤 전쟁 기계나 사유 재산이나 화폐 등은 이미 이제 국가가 있은 다음에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그 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지. 예. 전쟁을 해서 국가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국가가 있어야 전쟁이 가능한 거지. 네. 아, 네, 다음은 이제 명제 10일 어느 쪽이 먼저 발생했는가는 고대 국가의 기원, 도시와 국가의 상호작용, 자본주의 등장, 국제적 조직의 어떤 성격에 대한 비진화론적 설명입니다. 그래서 본 명제는 고대 국가와 사회 구성체들 사이의 관계를 단선적 어떤 진화가 아니라 복합적 어떤 공존과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여기를 이제 재구성했다는 겁니다. 먼저 이제 제국적 국가의 기원으로서 초코도화와 포획이라고 하는데요. 포획의 첫 번째 극을 제국적 또는 전제적 극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해서요. 국가의 첫째 극은 마르크스의 어떤 아시아적 생산 양식과 연결되는데, 그는 이제 어떤 농촌 공동체의 어떤 코드 이제 위에서 이제 초코도화를 수행하며 어떤 등장하는 전제군주의 황제가 이제 포획의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기본 대표적으로 중국의 황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마르크스에 따르면 국가장치는 혈연에 의한 토지의 지배라는 코드를 가진 원시 농업 공동체에서 수립되지만, 어떤 국가장치는 이 공동체의 어떤 코드를 더 코드화하여서 이 공동체를 전제적 황제의 어떤 권력에, 즉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유일한 공적 소유자, 잉여 또는 비축물의 어떤 지배자, 대토목공사의 어떤 조직자, 공적 기능과 관료기구의 원천이 되는 황제의 권력에 복종시킨다. 이것이 바로 속박이고 매듭이라는 어떤 패러다임이라는 겁니다. 패러다임. 뭐 뒤에 유사하게 넥섬이라고도 얘기는 하는데요. 예. 이 구조는, 방금 얘기한 구조는 초월적 공유재산의 어떤 소유자, 잉여 노동자의 조직자, 관료 체계의 어떤 중심 역할을 이제 수행하는데요. 이는 어떤 기계적 노예화의 체계이자 거대 기계의 어떤 시초로 제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들레즈에서는 어떤 원시,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제국적 극을 이제 예전에 그 극을 거대 기계, 노예화 체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획과 생산의 관계인데요. 그 아나톨리아의 사탈휘이크, 이제 이 부분이 7,000년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탈휘이크는 제국의 패러다임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강화했다고 합니다. 즉, 이 제국은 서로 다른 영토에서 얻어지는 야생의 종자나 비교적 순한 동물의 어떤 비축자로서 이종 교배나 자연 도태를 가능하게 해주었다는데요. 바로 이로부터 농업과 함께 소규모의 어떤 소규모지만 목축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7,000년 전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가 형성된 거죠. 사탈휘이크는 이제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어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농업 및 목축 시스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고요. 이는 고고학적 사례를 통해서 들레즈와 가타리는 국가가 반드시 농경 목축의 어떤 결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이 사탈휘이크를 통해서 이제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탈휘이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도는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 연도는 아니고요. 기원전 약 7,500년 전부터 기원전 5,700년 전까지 존재했던 신석기 시대 후기부터 초기 청동기 시대에 이르는 어떤 대규모 정착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게 이 사탈휘이크의 범위가 이제 3,000km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방 3,000km 그 범위가.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 끄트머리 3,000km인가요? 엄청나게 광범위했다고 합니다. 부산까지가 400km야. 400km예요. 3,000이면 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데요. 로 해도 1,000km밖에 안 돼, 우리나라가.
남북한 그 예. 신의주에서 부산까지가 아마 한 1,000km 될 거예요. 요 위치가 아마 지금의 트리키에 이쪽으로 제가 이제 어디서 이제 자세하게는 지금 살짝 봤는데 그쪽 트리키에 그쪽 지방인 것 같습니다. 발전한 국가가 발전한 어떤 농업 공동체나 발전한 생산력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국가는 아직 농업 또는 야금수를 갖지 않는 어떤 수렵, 최진민의 환경에서 직접 등장한다는 겁니다. 국가라는 것이요. 이 시기는 어떤 기원전 7,000년 포획장치라는 어떤 제목이 이제 사탈휘크가요 하는데 이때는 국가 이전에 농경 목축 사회가 자율적 흐름으로 유지되던 시기이고요. 국가적 포획 이전의 어떤 흐름들을 연구하기에 가장 적합한 선사시대의 사례로 이 사탈휘크가 이제 제시된다고 합니다. 농촌이 서서히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도시가 농촌을 만드는 것이다. 이 부분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가 농업, 목축, 야금업을 이제 창조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는 뭐 어떤 조그만 부족에서 어떤 국가가 만든 이제 뭐 좀 커지고 족이 커지면서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농촌이 만들어진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이거든요. 좀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도시혁명은 차일드의 생각처럼 신석기 시대가 아니라 구석기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석기 돌도끼 같고. 근데 국가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지금같이 어떤 복잡한 어떤 헌법부터 시작해갖고서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기준으로 삼으면은 당연히 아닐 테고요. 이 국가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석기는 자연에 어떤 의존하는 어떤 수렵과 채집의 시대, 신석기는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고 생산하는 농경의 시대입니다. 이 차이는 어떤 천계의 고원에서 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들레즈는 신석기 시대의 어떤 일부 공동체가 국가라는 어떤 그런 거 없이도 정착과 생산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일단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라기보다는 도시의 개념이 좀 더 가까울 수 있는데 하여튼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화론은 우리가 어떤 이제 밑에도 얘기했지만은 수렵에서 농업에서 도시에서 국가로 한다는 것 같다가 이런 진화론은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받아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국가일 수 없다. 다름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국가는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또 다시 이제 위와 같이 설명을 하면은 모든 것이 국가일 수는 없다. 국가는 보편적 실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나 국가는 존재했기 때문이다. 국가는 마치 보편적 실체처럼 다루어진다. 이것은 실제로 이제 국가를 어떤 기원으로서 설명하는 이제 진화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방금 설명한 것이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 문장은 들레즈 이제 카타리가 기원 없는 기원, 포획된 흐름, 자기 전제적 체계의 개념과 이제 연결해서 이제 따르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국가는 스스로 원인이 없이 자기 자신을 전제하며 그 기원을 자기 자신에게 구성하는 어떤 순원적 장치다.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자기 전제적 이제 존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해갖고 또 이제 여기다가 넣은 겁니다. 즉 국가는 자신이 항상 있어온 것처럼 역사를 구성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존재했던 수많은 탈국가적 어떤 사회, 유목민적 흐름, 탈고도화된 실천은
국가 이외의 어떤 삶이 가능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클라스트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국가는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국가를 어떤 이제 여기서 격퇴하는 메커니즘, 저는 이제 저지라는 메커니즘을 이제 용어를 쓰고 싶은데요. 격퇴하는 메커니즘을 가진 사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클라스트르는 비판을 한 겁니다. 이 일반적인 국가의 어떤 진화론적 관점을요. 어떤 클라스트르는 일부 사회가 국가로 이제 어떤 진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를 적극적으로 저지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이제 좀 이렇게 따뜻하게 표현하면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런 걸 갖다가 막는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진화론적 국가관을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고전 이론에 보면은 국가라는 것이요. 생산력 발전, 잉여, 계급 분화, 국가의 탄생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서 클라스트로는 어떤 일정한 경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는 의도적으로 국가를 거부한다는 거고요. 고전에는 국가가 어떤 사회의 어떤 보편적, 필연적 국가가 있어야만 어떤 이제 그 공동체나 그런 걸 갖다가 유지하고 이런데 필연적이라고 하는데 국가는 예외일 수 있으며 다른 경로로도 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조직, 이건 국가 조직이 오히려 진화가 안 된,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어진 것보다 국가가 안 만들어져 있을 때 오히려 더 국가 자체의 진화론을 부정하는 거죠. 국가가 진화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 국가 자체가 우리 조직이나 인간 조직의 국가를 형성하는 게 진화론적 사고인데 국가 자체가 오히려 진화론적으로 그렇게 진화론적으로 국가가 형성됐다는 것 자체가 아, 그걸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부족 국가나 뭐 수렵 사회, 농경 사회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서 국가가 됐다고 믿고 있는데 그게 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그 국가 형태를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지금도 유목민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구를 전부 다 보면은 국가가 아닌 형태로도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거든. 그 그러니까 그 제 질문은 우리가 국가를 어떤 부족 뭐 사회나 이런 거에 발전된 결과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 눌러요. 이게 굉장히 사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었거든요. 이제 이게 리더십 사고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될. 어쩌면 체계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또 국가주의나 이런 어떻게 보면 다양체라든지 사고의 다양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국가 형성 자체가 사실 그거를 저지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만들어짐으로써 어, 그거는 오히려 진화를 막는 걸 수도 있고, 오히려 되어 있는 것을 제어했다? 아니면 파괴했다? 뭐 그런 개념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공존을 해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나라가 국가잖아. 그 전체 연방 국가잖아. 그, 네. 그 안에 곳곳에 그 국가의 체제에서 벗어나 가지고 자기네들만의 공동체가 수도 없이 많아요. 미국에 가면. 아, 그렇죠. 네, 주 단위로 또 강력하죠. 국가면서도. 저기 뭐야 원주민들 있잖아. 인디언. 아,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데는 국가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그 사람들. 음, 그런 게 허용이 돼.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국가를 저지하는 세력들이지. 거꾸로 보면. 음,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오히려 의식이 깨고 국민들의 그 의식 수준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반국가적인 그런 공동체들을 지향하는 사람 수가 늘어나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노예처럼
국가 아니면은 그냥 다 죽을 것처럼 사실 국가는 가리키거든. 규율을 정하고 공교육을 통해서 전부 국가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게 국가라고. 그 질서를 유지하게 하려고. 근데 그게 뭐라 그럴까? 저급한 데서는 그게 통해. 맞아요. 사람들이 보면 반국가적인 행태가 자꾸 등장을 해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사실 반국가적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 표현을 굳이 안 쓴다 하더라도 그 지금 말씀처럼 오히려 의식이 다양하고 역할을 많이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일수록 어떤 그 자리라고 하는 거나 국가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체계의 어떤 위치에 그 유격이 존재하고 그거에 어떤 종속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역할만이 주어지고 그 역할은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게 서로의 그 어떤 도와주는 그 공동체성이죠. 오히려.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더 그게 미래사회라는. 근데 그게 미래적인 게 아니고 원래 원초적으로는 원래 우리가 그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 되어 있는 곳도 있다. 근데 오히려 어, 인, 마치 그 인간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그런 국가의 체계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국가론이라는 것이 진화론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어, 지금 이제 다른 차원에서 그렇지 않다는 예, 그런 얘기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것들이 이제 유목민이고 음, 전쟁 기계거든. 그러니까 국가 내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국가 테두리에선 벗어나 있는 외부적 존재지만 그거를 잘 포획하면 국가가 오히려 발전 동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음, 학문 분야에서도 그렇고 종교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 정치 이런 분야에서도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는 되게 폐쇄적이고 뭐 똘똘 뭉칠 수가 있겠지 어느 순간에는 근데 아,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를 보면은 반 반국가라니까 말이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그런 국가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자기네들만의 사회 공동체를 구성해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상당히 용인하는 국가라고. 근데 우리도 그게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음, 예, 그렇죠. 좀 늘어난다고. 음, 그게 공존하는 거예요. 그거를 포획하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말씀대로 저개발 국가이고 좀 더 독재를 한다든지 일수록 그런 어, 그 세력들이나 공동체를 허용하지 않죠. 북한이 아주 전형적인 네, 그러네요. 모든 게 그 국가네. 네. 그 규칙, 규율 체계 이런 것이 거의 뭐 완벽하잖아.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이 되게 그랬다가 이제는 여기저기 흩어지고 그 국가의 형태를 흐트러 버리는 것들이 오히려 등장하는 게 지금 중국이잖아. 음, 음, 근데 오히려 중국은 더 잘 살잖아. 음, 강력한 국가가 됐고 음. 그런 거가 지금 이 들레주 철학으로 다 설명이 된다고. 중국도 그렇게 공존을 많이 부분 공존하고 거기 자기네 땅의 부분 나라들 계속 공존시키고 있는 거죠. 그 아주 전형적인 형태가 홍콩 같은 네. 나라였. 홍콩은 완전히 중국이라는 국가 체제에서는 완전히 외적으로 벗어나 있는 전쟁기계 같은 존재였는데 걔들이 훨씬 잘 살았고 그게 그 중국 성장의 동력이 됐다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음, 포획을 했는데 포획하면서 너무 그 규율 속에 가둬두려고 하다가 실패했지. 음, 고객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지금 공존하는 형태를 가고 있잖아요. 음, 맞아요. 음.
그런 것들이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글래즈의 논리를 따르면. 네. 네. 다음은 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저지 선취 메커니즘 또는 선취 저지 메커니즘이라고 하고요. 이게 좀 저도 이제 생소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요. 보면은 원시 전쟁은 전쟁 기계가 아닌 국가 방지 기제였다. 해서요. 오히려 국가는 출현하기 전부터 이미 이 원시 사회들이 그 존속을 저지하는 현실적 한계로서 또는 이 사회들이 수렴되어 가지만은 자기 소멸 없이는 도저히 어떤 도달할 수 없는 점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 사회들 속에는 국가를 향하는 벡터들이 있고 이제 어떤 국가로 이제 가는 거죠. 가는 것이 있고 국가를 저지하는 메커니즘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게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은 이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할수록 멀리 물러나고 밖으로 비켜나가는 어떤 수렴점이 존재하고 있고, 물론 이제 저지한다는 것은 동시에 선취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저지하고 선취를 갖다가 이제 좀 찾아봤는데요. 저지한다는 것은 이 원시 사회에서요.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금기 타부 있지 않습니까? 뭐 근친상간이라든지 뭐 어떤 주술적인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뭔가를 이제 저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취 예견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어떤 우리가 금기하는 것 탑으로 근친상간은 저지하지만은 어떤 혼인제도 부족과 부족 간의 어떤 혼인 교환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원시 사회에서는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취 저지 메커니즘이라고 이렇게 한 부분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은 그런 한 부분을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도시의 어떤 이중 문턱이라고 하는데요. 중앙 권력의 형성을 저지하는 동시에 예견해주는 어떤 집단적 메커니즘들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앙 권력은 문턱 또는 정도에 따라 성립되는 양상이 어떤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넘어서면 예견되는 것이 실제로 성립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게 되며 또는 또 저지되었던 것은 더 이상 그런 상태로 벗어나 어떤 마침내 어떤 현실에 도래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이제 문장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보면은 사회 내부에는 권력을 막는 메커니즘과 동시에 그것을 예고하는 움직임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선치 어떤 저지 이거랑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떤 사회가 국가화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절대적 기원이 아니라 어떤 흐름 우리가 계속 얘기한 흐름의 강도 양상 어떤 문턱을 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문턱이라는 거는 또 뒤에 보면은 이제 문턱을 이제 어떤 한계를 경제학 용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문턱 어떤 것을 넘어서는 것을 갖다가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선형적 진화가 아니라 비선형적이며 양자화적 어떤 방식으로 출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하고 이제 국가를 얘기하는데요. 도시혁명과 국가혁명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각각 그 양상은 도시와 국가는 양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원시 사회들이 어떤 식으로 국가와 도시라는 두 문턱을 저지하는 동시에 선취하는지는 어떤 얼마든지 이걸 갖다가 또 재구성해 볼 수 있다고 이제 들려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도시와 국가는 각각의 어떤 고유한 문턱이 가지는데요. 도시는 어떤 수평적이고 탈영토화된 네트워크와 양극화, 순환과 접촉의 중심이고 여기서는 횡단적 고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평적 관계 도시 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국가는 수직적, 공명과 지층, 우리가 계속 뭐 탈영토와 이제 지층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습니까? 고정된 어떤 지층화, 위계적 통합 또는 내일관성의 어떤 체계, 내적 고름이라는 것으로 이제 국가를 얘기할 수 있고요. 도시와 국가는 상호 전제적 관계이며 어느 것이 먼저 발생했는지는 그런 것을 묻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도시가 먼저인지 국가가 먼저인지 이거는 건 이제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제 명제의 마지막으로 아니군요. 자본주의와 어떤 도시의 실패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요. 도시가 자본주의를 선취하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동시에 자본주의를 저지하고 이제 저지하지 않고는 어떤 선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자본주의라는 이 새로운 문턱 아래 있고 따라서 선취하면서 저지하는 어떤 메커니즘이라는 가설을 어떤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시에 대한 어떤 도시하고 자본주의에 대해서요. 그래서 도시는 자본주의 예감자이나 그것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로서는 이제 도시 안에는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어떤 완결될 수 없다. 이 자본주의는 있지만은 이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 그런 의미고요. 도시들은 탈코드화된 흐름을 만들어내지만은 재코드화한 데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 재코드화는 어떤 국가로서는 이제 실패했다는 그런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자본주의는 도시 형태가 아니라 국가 형식을 통해서 승리한다. 이렇게 들려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 자본주의는 도시가 아닌 국가를 통해 실현되는데 불호될 이 사람에서 어떤 국가는 전쟁 기계를 전유라고 또 표현합니다. 전유함으로써 도시를 통제하고 앞질렀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국제적 조직과 어떤 공존의 위상화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사회 구성체들을 생산 양식이 아니라 기계적 과정들에 의해서 규정된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마르크스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거고, 우리는 어떤 사회가 생산 양식에 따라서 이제 규정되는 것이라고 이제 마르크스에서는 배웠는데, 이 들레즈는 기계적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회 구성체들을 이제 만드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이것도 아주 새롭게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는 했지만은 어떤 새롭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원시 사회는 저지 선취 메커니즘에 의해 어떤 국가는 원시 사회 말고요. 국가는 포획 장치에 의해 도시 사회는 극화 도구들의 어떤 의해 유목 사회들은 전쟁 기계에 의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적 또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조직들은 이 어떤 이질적 사회 구성체들의 어떤 포괄화에 의해 그러니까 다른 질적 사회의 구성체들의 이제 포괄화에 의해 포괄화를 통해서 이제 규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사회 구성체는 생산 양식이 아닌 기계적 과정들로 이제 정의되는데 원시 사회에서는 저지 선취 메커니즘, 국가에서는 포획 장치, 도시는 양극화 도구, 유목민은 전쟁 기계, 국제 조직은 이질적 개들의 어떤 계열들, 아니 계열이 아니죠. 개들 간의 어떤 매개를 통해서 이제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국제적 조직은 중심이 아닌 어떤 중간이라는 거죠. 그 국제적 조직이 어떤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중간에 있다는 겁니다. 국가와 국가, 또는 어떤 도시와 도시, 국가와 그런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생성되고 이중적 확산 형태를 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적어도 자본주의와 함께 국제 경제 관계, 나아가 어떤 모든 국제 관계들은 사회 구성체들을 동질화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는 어떤 반론이 이제 가능할 것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자본주의가 하나의 공리계를 발전시킴으로써 모든 국가와 사회 구성체들을 실현 모델이라는 어떤 측면을 통해서 동형적인 것이 되는 경향이 있다. 저는 이제 이 문장을 이제 이해하려고 조금 이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제 공리계가 많이 다양하게 있는데 하나의 공리계라는 것이 즉 이제 가장 큰 것이 시장에서 이윤 창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장을 위한 생산을 이제 공리계 그런 이제 발전시키는데 어떤 모든 국가들과 어떤 그 사회 구성체들이 많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이 실현 모델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제가 이해한 것은 한 예로 실현 모델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옛날로 말하면 지대를 있지 않습니까? 제 뒤에 보면 절대 지대, 그러니까 지대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한다든지 그 소장농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어떤 이제 어떤 그러한 것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했을 때의 어떤 이익 그거 이제 어떤 복잡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일종의 실현 모델이고 하나하나가요. 그거에서 이제 이 측면에서 동형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이 어떠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마다 다 다르지만은 그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어떤 형태는 비슷하다는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 문장을. 이 문장에 대해서 뒤에도 계속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제 시장 공리계고 예, 자본주의 자체가 공리계고 이 공리계가 계속 자본주의가 이제 하나의 공리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발전시키고 하나의 그리고 그 공리계를 실현하는 실현 모델이 바로 국가고 사회 구성체가 실현 모델이 돼서 그 지금 저 자본주의가 통일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저 공리계가 여기서 실현이 되고 그 공리계의 그 결과물들은 되게 비슷한 형태의 그 비슷하게 그 구현이 되는 실현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조금 더 이게 좀 내용이 이게 깊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가 하나의 공리계를 이제 하나의 공리계라는 이 자본주의가 하나의 공리계 하나가 아니라 이제 공리계가 하나가 아니랍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중에 하나. 엄청 다양한 겁니다. 네. 예. 그 자본주의가 하나의 공리계 네. 그 중에 하나를 네. 발전시킨다는 거잖아요. 네. 음. 결국 이게 이렇게 되면 그 통일성이 생기잖아요. 서로 일관성이 똑같은 비슷한 유형태가 되고 네. 이 표준화가 되고 이런 형태가 결국 이제 국가장치의 되게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네. 전쟁 기계가 지배하는 어떤 처음에 자본주의의 탄생은 전쟁 기계였겠지만 그게 이제 국가장치나 사회 구성체에 의해서 이제 서로 실현을 거기다 하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어떤 게 계속 그 얘의 어떤 공리계에 의해 가지고 동형적으로 비슷해지고 그게 이제 국가장치가 화되어지는 포획되어지는 과정인 것 같네요. 맞아요. 예. 어휴, 어휴. 어렵습니다. 아니, 이 부분을 그래도 이제 왜냐하면은 단순한 하나의 이제 문장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공리기관은 도대체 그럼 공리기가 뭔가 이제 여기서는 단순하게 이제 뭐 시장을 위한 생산에 서 하나를 얘기했지만은 또 공리기라는 걸 또 질문해 보면은 이 자본주의를 갖다가 설명하는 하나의
공리계 중에 하나가 어떤 수치화, 확률화, 뭐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의 또 공리계로 봐갖고서 자본주의의 이제 그 자본주의를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챗GPT는. 그래서 저기 이제 생각할수록 이 문장은 하나지만은 엄청나게 광범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특색을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사유재산제도 그런 거잖아. 예. 그렇죠.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이게 하나의 공리계가 이제 성립되는 거지. 그러면 그거를 포획한 국가들은 그게 도시국가든, 도시든 국가든 근데 이제 도시는 그걸 받아들여 보려 해도 잘 안 된다는 거고, 위에서 얘기는 국가 체계라야, 국가 장치라야 그 자본주의의 한 공리계를 받아들이면, 그걸 포획하면, 그러면 성공 가능성이 있고, 그때 자본주의 체제가 거기서는 유지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인 국가들은 다 그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이 비슷비슷하다. 그게 이제 동형적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자본주의 공익을 받아들인 나라잖아. 음. 그러니까 그 실현된 그 저기 모델들은 같은 거지, 사실은. 네. 그 얘기하는 거야. 음, 공리계라는 표준화 전략이 있는 거죠. 표준화 전략. 하나의 시스템이야, 그게. 예. 국가를 운영하는 하나의 그 시스템. 그렇죠. 방식. 그거를 이 자본주의는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지. 음, 세금을 거둔다. 그것도 네. 하나의 공익이지.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런 네. 게 하나의 공익이라고.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인 국가들은 다 비슷하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생각해 보니까 국가의 그 아까 원국가 뭐 공리도 그러면 어 진화론적인 게 아니고 그냥 먼저 이렇게 뭐랄까 선포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미 있고 뿌린다든지 이렇게 타협해서 그런 게 아닌 음. 정의처럼 수학의 약속처럼 정의처럼 뭐 그런 식이라고 봐야 되나요? 뚝 떨어진 거예요. 그냥 네, 존재 그러니까. 등장한 거야. 자본주의라는 존재가 하나가 등장을 했어. 그러면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떤 국가가 받아들이면 거기가 자본주의 국가가 되는 거야, 그냥. 아니 제가 뭔가 국가들은 우리나라도 역- 그렇 우리나라도 아주 전형적인 예잖아, 우리가. 영국은 예를 들어서 진화의 어떤 그 과정을 따라서 자본주의가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이해할 수가 있잖아. 영국이란 나라는.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어딨어. 조선시대 하다가 뭐 일제 치하에서 응? 그 하다가 갑자기 자본주의 국가가 됐잖아, 그냥. 그러니까 그런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맞아요. 그런 그렇죠. 그 공리가 탄생하는 과정은 아까 한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과정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들 실현 모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공리를 그냥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 요게 좀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해서 이게 생겼느냐, 그걸 발견했느냐, 만들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만들어져 있거나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뭐 그것이 포획이 돼서 이 고가 장치의 이제 실험 모델로 딱 들어오면 비슷한 형태를 다 띠게 된다는 거죠. 포획해서 전유하는 거지. 예,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계속 읽다 보니까 모든 국가 체계에서 주어지는 체계라고 하는 거나 우리가 그게 예, 수학적으로 말하면 그런 어떤 약속이라고 정해진 것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딱 약속이라 하고 밑에서부터는 체계가 되는데 약속과 그 이전을 생각하면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사실은. 맞아.
예,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를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체계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그거를 위해 막 사실은 국가 안에 그 내부 안에서 심지어는 생명도 걸고 그 안에서 조직이 막 하면서 정말 지금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난 게 그 대표적인 게 화폐 같은 거, 지금 코인 같은 거 이런 것들 게 여기 위에서 생긴 게 정말 황당하게 생겨서 막 뿌리는데 어느 정도 그게 체계가 잡히면 그 밑에서는 그걸 위해 온 삶을 걸어버린단 말이야. 정말 황당하네. 그게 의미잖아요, 의미. 우리 인간이 잘하는. 그렇지. 화폐 제도도 그것도 하나의 자본주의 공리계 중에 하나지. 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말씀처럼 화폐라고 딱 이거 종이 같다, 교환 가치라고 하고 이거 이제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 그게 체계를 바치면 그 자체의 의미, 근데 우리가 그거를 다 우리의 온 삶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화폐가 처음에는 그랬겠죠. 되게 서로 쌀 주고받기 힘든데 이거 대용물로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누군가가 전쟁 기계적으로 그걸 만들었겠죠. 야, 이거 이렇게 쓰니까 좋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국가의 포획이 된 거죠. 그러면 전체가 다 같은 모양을 쓰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포획을 했을 때 거기 누군가의 포획자 포획 조직이든 포획에 그 처음에 그 불합리 구조는 생각 안 하고 음. 그거 그 밑에서의 이제 체계가 잡혔을 때는 이렇게 이제 거기에 모든 걸 거니까 지금 이제 들레주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를 저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의식에 있는 다양체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꼭대기에 있는 그런 의식들은 그거를 저지하고 실제로 그거에 동조하지 않을 때 예, 지금 그 갈등이 있지. 예, 예. 음. 저지하고 사실은 동조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건데, 그게 뭔가 동조가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이든 조직이든 체계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어쨌든 종속관계가 생겨나고, 어, 지금 뭐, 이 새로운 국가론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국가론을 다시 분석하는 우리 의식을 깨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가만히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살고 있는 세상의 변화 과정을 보면 이 말들이 다 맞아. 네, 맞아요. 그 기가 막힌 생각이 들어갖고 지금. 코인도 사실은 국가 체제를 그러니까 저지하는 그게 새로운 맞아요. 음. 주안 네, 벗어나서 탈영토예요. 정확히 말하면. 활용도하지. 그런 예. 새로운 형태 교수님 마이크 조금 가까이 해주십시오. 마이크 가까이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컨트롤러에 뭐 볼륨이 지금 내려가 있나 봐. 근데 아,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또 트럼프 같은 인간이 비트코인을 그렇게 반대하다가 2기 때 대통령이 돼가지고서는 가족들이 그 비트코인 장사하잖아, 지금 유럽 가서. 네, 그러더니 이게 하나의 안정된 체계처럼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단 말이야, 미국 내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 보니까. 근데 사실 화폐도 처음에는 그런 거잖아요. 그 권력자들이나 이 국가를 통제하고 있는 인간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네. 음. 야, 그게 이제 선별의 과정이 중요한데 음. 멋대로 하는군요. 아니, 그 멋대로가 어느 것이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멋대로 아닌 게 없다 이거지. 아, 그래도 전쟁 기계라는 건 이게 상당히 탈영토화되고 뭔가 좀 이렇게 그 여기고. 효율이든 뭐든 좀 이렇게 좋은 거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승리의 방향, 긍정적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 나는 처음에는 다 멋대로인 것 같아.
전쟁 기계가 반드시 또 긍정적인 것도 아니라고. 그러네요. 예, 그러면. 모든 개념들이 보면 가치 중립적이야. 음, 좋게 활용하면 좋은 쪽으로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고 그게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뭐가 원천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없는. 그러네요. 예, 전쟁 기계라는 게 꼭 어떤 그 승리의 도구는 아니네요. 그렇지. 쓰일 수도 있어. 음, 그러네요. 야, 아, 진짜. 예, 일단 알겠네. 전쟁 기계가 저는 전술인 줄 알았어요. 그 승리의 전략.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유리하다고 판단하니까 그 방향으로 이제 포획을 하겠지 전쟁 기계를. 그래서 네, 그쵸. 막 하니까. 음, 그렇지만 저지 세력들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니까 저지하려고 하는 거고. 음. 예, 그 어떤 사회에 제야의 고수들이 많아야 되네요. 그런 다양한 그 네, 구성 요인들이 많을 때 오히려 건전하게 그 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동인이 되지 어느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다 위험한 거죠. 음.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 히틀러 같은 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성취 저지라는 단어를 두 개 다 쓴 것 같아. 음. 그래서 예, 동시에 다 쓴 거지. 그러니까 먼저 그걸 차지해서 자기네 걸로 만들려는 것이 이제 선취하려는 인간들이고 네, 그렇죠. 그게 좋을 수도 있지. 그걸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시진핑이 예를 들어서 그 자본주의의 장점들을 대거 받아들여 가지고 음,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 자본주의의 요소들을 갖다가 등소평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했잖아. 했죠. 네, 맞아요. 흑묘, 병묘 해가지고 했죠. 국민들의 그 저 어떤 삶을 상당히 그 개선시킨 효과도 있었던 거지. 음, 그런 건 선취를 잘한 거야. 그렇죠. 음. 근데 이게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까 뭐 때로 얘기했던 것도 화폐에서는 다 그러네요.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 처음에 만들 때도 어? 그 시드머니 만들 때도 멋대로 만들고 나중에 체계 잡으면은 나눠주는 것도 그때부터 체계고 어? 값 올라가고. 그 처음에는 어쨌든 주관하는 사람 멋대로요. 어. 그리고 그게 체계가 잡히면 이제 그것부터가 이제 하나의 어? 공리가 돼버리니까 나는 약속이라고 하는 왜 수학에 어쨌든 약속이라고 하는 게 야, 이게 제일 무서운 거네. 약속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는데. 약속이 같이 동의되는 게 아니네. 약속이 완전 독재네. 근데 사실 약속이 무서운 거지, 무서운 거. 외눈박이와 외팔이 얘기했잖아. 그러면 외팔이는 뭐의 상징이냐면 정의의 상징이라고. 한 음, 팔만 들어 올려도 이게 정의야. 음, 이게 이제 제도와 법률 이런 거를 규정하는 게 이제 이 외팔이의 역할이거든. 그러면 걔가 정의한다고 하는 거에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기능적으로 팔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두 팔이 정상이잖아. 두 팔이 그렇죠.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뭐든지 이게 어떤 일이 생기면은 대응할 수가 있는데 팔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제한됐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제도와 법률과 규정 이런 것들을 질서화하고 하면 할수록 어떤 면에서는 잃는 게 있는 거지. 한 팔은 잃어버리는 거지. 근데 국가는 그거를 정의라고 포장하지. 음, 그, 저기, 영국이 관습법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도 있는 거네요. 그쵸? 그렇지. 네. 그, 그리고 저기, 그 독일이 성문법을 주장하는 것도, 주장하면서 또 잃은 게 있는 것도, 얻는 게 있기 또 있는 것도 있고, 음. 아, 이게, 양가적인 거야. 그러네요.
지금도 뭐 많은 국회에서 법률을 계속 만들잖아, 해마다. 그렇죠. 그게 다 좋다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렇죠. 그렇지.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리 박주환 대표는 그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이 네. 그동안에 어쨌든 강화되니까. 적으로는 그게 뭐 그 뭐야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한다고 해서 했는데 오히려 기업이 망해. 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오히려 잃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또 기업인들에게는 되게 어떤 노동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예. 부정적인 또 효과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야, 이 진짜 세상 사네. 세상 그대로네요. 아니 그 외파리가 아주 전형적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 팔이 하나밖에 없는 건 정상이 아니야. 그치? 그걸 정의라고 한다고. 아,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는 뇌파리에 대해서 확 다 와닿습니다. 기능적으로 제한이 있다는 얘기거든, 외파리는. 그렇죠. 기능적으로. 이게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뭐든지 다 해낼 수가 있는데 팔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정상은 아니잖아. 음. 음, 근데 우리는 그걸 정의라고 이름 짓고 국가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야. 어느 한쪽을 치우치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는 왜 그게 극인 줄 알겠네. 어느 하는 거요. 극이네. 음, 네, 극단은 완벽한 단어네. 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잃는 게 있는 거야. 아, 극이네. 야, 대단하다. 아, 외눈박이도 그러면은 이제 한쪽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람이 제 개인이 외눈박이라는 거는 양쪽 다를 봐야 되는데 한쪽밖에 못 그치. 보는 독선에 빠지. 그쵸. 독단에 빠질 수 있는 거지. 예, 편견이나 독단, 네. 그쵸. 어. 우리, 그게 어, 극단이네, 진짜. 극단이, 우리가,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그 전제 군주가 권력을 장악한다고. 음, 우리처럼 이렇게 양쪽 생각을 골고루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못 가. 그냥 그 자리 가면 쫓겨나요. 중간에 제거당해. 예, 이게 어느 편도 못 드니까. 아, 그런 거 그러니까 조직을 못 만들잖아. 그- 나는 유일한 사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사람이 그런 양쪽을 다 평가할 수 있는 현인이 되겠다고 선택한 거야. 응? 누가요? 유시민. 아, 그쵸, 그쵸. 안으로 안 어디에, 가겠다. 예, 관료에 안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정치 권력을 갖는다는 거는 어느 한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음, 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네. 음. 이런 관점에서 정치 논리를 펴면은 되게 이해를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설명을 이렇게 하면은 되게 이게 이해가 끄떡끄떡해지는 거지. 왜 예, 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가? 예, 국가가 조심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다. 음, 하나는 두 개다를 살펴야 되는데 한쪽 눈으로만 보는 거. 음. 그리고 온전하게 도와야 되는데 한 손으로만 하는 거. 이런 두 가지의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모든 특히 전제라든지 정의하는 것들에 대한 위험성. 그래서 언제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처음부터 그런 걸 의식적으로 이해한다면, 어, 사실 그 갈등도 많이 사라질 것 같아. 이해의 음, 폭이 얼마나 범주가 넓어지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정책을 시행할 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듬는 그런 뭐 대안들도 동시에 네, 마련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아, 음. 이거 정치를 배우는 것 같아요, 교수님.
나가야 되는데, 배웠으면 써야 되는데. 아, 우리 현대 철학이 이게 이쪽으로 자꾸 깊어질수록, 아, 정말 아쉽네요. 이 철학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아니, 이런 세상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들이 좀 정치를 좀 해줘야죠. 근데 그렇게 가면은 아까처럼 외눈박이가 되든지 가 되든지 해야지 거기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제가 볼 국가정치가 되는 때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세상의 이치를 많이 한 사람이 정치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치를 계속해서 많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6번째, 기계를 간의 어떤 정의와 재조정이라는 제목인데요. 다양한 구성체들이 외적 공존 이외에도 기계적 과정들이 내재적 공존도 존재한다. 또 각 과정은 자체의 고유한 역량과는 다른 어떤 역량 아래에서도 기능하며 다른 과정에 대응하는 역량에 의해서도 포획될 수 있다. 포획장치로서의 어떤 국가는 전유 역량을 갖는다.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각 기계는 다른 기계로의 어떤 이전되거나 포섭, 정항이 가능한 것이고요. 포획장치, 이 포획장치는 우리가 이 장에 얘기하는 전쟁기계, 선치 저지 메커니즘, 양극화 도구 등을 전유한다는 겁니다. 예, 흡수한다고도 표현하고요. 전쟁기계는 포획에 저항하며 다른 목표로 이제 탈바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견 방지, 이게 이진경 그분이 이제 이런 명칭을 쓰더라고요. 선취 저지랑 같은 명칭인데, 메커니즘도 국가, 도시, 자본주의 내부로 이동할 수 있다. 우리가 계속 지금 현재 얘기했던 것이 그 얘기인 거, 이제 똑같은 유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결론으로서 역사, 생성, 그리고 공존이라는데요. 도시와 국가는 서로를 예견하며 공존하고 자본주의조차도 그 둘이 상호작용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가 이제 어떻게 지금 탄생했는가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도시 속에서, 국가 속에서 이게 같이 이제 공존한다는 것이고요. 모든 사회 구성체는 상호적으로 내적, 외적으로 공존하며 이는 지형학적이고 형태 변환적이며 선형 진화 대신 복합적 상호작용과 기계 간의 전이로 이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오늘 요번 장까지 3장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우리 11시는 넘지 마요. 예, 이 뒤에가 좀 더 앞에보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뒤에 장은 우리가 자본론에서 네. 배웠던 걸 갖다가 새로운 앞에 장도 그렇지만은 새로운 관점으로 보니까는 또 이렇게 또 나름 재미있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 부분도. 재밌네요. 네. 그렇지. 그 화폐 나오는구나. 네. 예, 뒤에 화폐 나오고 지대 나오고 예. 나올 수밖에 없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